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데요. 야권 6개 정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관 앞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제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를 시사하자 천막 농성으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당선인 71명 가운데 30명 넘게 농성에 참여했는데 주말인 오늘과 내일은 제외하고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번을 정해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천막부터 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야겠냐며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가 거론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지적하며 종부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내 상당수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야당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연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면서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새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자, 어제 22대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30명 넘게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 장애 투쟁에 들어간 이유, 또 오늘 용산 앞에서 또 기자회견, 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본인들이 주장을 했듯이요. 결국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걸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이죠. 왜냐하면 저 초선 당선인들은 지금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도권 내에서 뭔가 법과 제도가 정해준 그런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게 바로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마치 본인들이 무슨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양 지금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저 당선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제도권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일이지, 제가 보건대 뭐 시민운동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지금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힘과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원내에서 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쁜 선동부터 배운다, 순직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비판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일단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최혜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수용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내에서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초선 당선인들의 나름대로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또 일단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조건 없이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윤 대통령은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수사와 특검.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보기에 수사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 검사를 기용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을 채택을 해서 특검을 기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 경찰의 수사권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본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외압 등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나 법무관리관 등을 소환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된 연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특별검사를 기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15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2 요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국회 내에서 또 어떤 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쨌거나 특검을 또 기용하고 이런 절차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먼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매개로 야권 공조가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또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단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항공모함 비교할 수 있고 우리 조국 혁신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염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총력을 집중하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특검법 가결을 위한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 추진한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뭐 대규모 집회까지 공동 추진하겠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야권의 특검 공조 지금 정부와 여당에게도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좀 민주당이나 야권의 좀 분위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총선 때 어쨌든 총선 민의에서 뭐 특검법을 계속 이제 그 공약을 사실상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상 최혜병 관련된 특검법을 이제 거부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거를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 내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우리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 대응이 없이 그냥 거부권하고 그냥 이 상황이 종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 그 총선 때 여권이 심판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야권이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엄중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총선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들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그 조국혁신당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무력하게 좀 당하지 말고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런 뭐 좀 압박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조국 대표 또 더 나아가서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만일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조국 대표의 그 설명이고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된다 하면은 아마 그 직권남용일 텐데, 자, 직권남용 부분은 우선 그 확인이 될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하고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나봐야 뭐 그 공수처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확인이 됐다 안 됐다는 건 뭐 공수처가 그 결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결론을 내릴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만에 하나 뭐 이런 가정이 다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사항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뭐 이렇다면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의 강도를 보면요, 이 조국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강경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뭐 정치적 셈법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총선 앞두고도 훨씬 더 그 선명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건 만큼 지금도 강공 모드를 더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모든 그 탄핵 사유, 탄핵 또 임기 단축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개헌을 해서라도 부칙을 넣어서라도 임기를 단축하겠다.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좀 뭐 정치 보복성 이런 것들도 약간 들어가 있지 않나. 본인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총선에 나왔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방탄 목적 내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탄핵 등의 이런 강한 발언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해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은요, 뭐 민주당이 뭐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도 총선 이후에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을 관철해야 된다라는 또 공감대가 큽니다. 특히나 민생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민생 회복을 위해서, 특히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계속 일관된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뭐 관철시킬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를 한다면 또 구체적인 또 대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된다면 야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이 민생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문제는 뭐 이 나라의 곳간 살림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이 관리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요, 1분기 적자가 무려 75조 3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자, 75조 3천억 원, 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이 재정 적자라는 것이요. 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소득세 그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가 뭐 2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1분기에 이제 73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
적자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적자 예상치의 이미 80%가 1분기에 지금 적자가 나온 겁니다. 아, 1분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 3, 4분기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적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갱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을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 이게 13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 재정 적자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거죠. 지금 20, 30대가 예를 들어서 5, 60대가 되면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이런 식의 어떤 건 곤란하다 이런 식의 돈 뿌리기는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총선 전에도 이런 건의가 있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다는데 그때도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실행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법안에 아예 그걸 명시해서 하겠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과연 뭐 저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을 결국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뿌리자고 하면 결국 그거를 막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말하는 민생지원금 이거를 지급을 하려면 13조 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거든요.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래 세대를 약탈한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이런데도 민생지원금을 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는 뭐 총선 때 이제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공약하긴 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뭐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 이제 지속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민주당도 영수회담 전에 진성준 정책위 부의장이 뭐 이름이 꼭 민생지원금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약간은 좀 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영수회담에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예전에도 뭐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본인이 다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조차도 다 이제 막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같은 상황에서는 총선 때 계속 국민들께 약속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처분적 뭐 법률 뭐 이런 뭐 아이디어까지 꺼내면서 이걸 꼭 이제 뭐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이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꼭 이제 뭐 25만 원 지급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지금 바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예. 새로운 약간 좀 수정된 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런 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성공적이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또 효과를 못 봤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거울 삼아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특히나 뭐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마 뭐 지역 화폐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변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현금을 뿌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거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물가를 약간 또 자극하는 뭐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법안이 구체적 행정 집행 대상과 이 방식을 담는 아까 말씀하신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먼저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뭐 그게 맞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 뭐고 사실 좀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 문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분적 법률이다라고 하면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국회 입법이 있고 난 다면 뭐 행정부라든지 뭐 사법부의 어떤 매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효력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네. 처분적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행정부의 집행이 중간에 매개되지 않고
바로 국민에게 집행력이 생기는 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상 이런 부분들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뭐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회가 그런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는 이 법률, 그러니까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법이 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마련된다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중간에 매개가 되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을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봐야겠습니다. 진성준 의장의 입장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전부 이 행정행위다. 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비약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인당 25만 원을 지금 법에 명시해서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행정부가 할 일은 나눠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25만 원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은 원래 저렇게 구체적인 그 국민들의 손에 뭐가 얼마가 넘어간다는 것까지 명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얼마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좀 조금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 상황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거를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정하거나 아니면 국가 방침으로 정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 이래서 서로 견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아예 25만 원 1인당 이걸 딱 정해서 행정부에서는 그냥 돈만 건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예.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모든 그 로스쿨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저거는 처분적 법률이 맞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곧바로 위헌법률 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셈법은 이제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일단 본인들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도 과연 윤석열 정부 탓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거를 놓고 지금 좀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여전 행정관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25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을 할 수는 있겠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합의점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합의점 찾기가 어렵죠. 대단히 정쟁적 요소가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꺼내든 것도 물론이려니와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 있는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180석을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부의 역할까지 본인들이 다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사되었을 때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라든가 최순실 재산 환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이 법률을 통해서 한다? 그럼 이걸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을 해서 이거 하나면 만사 형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확장 재정을 거부하는 이런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적 요소를 좀 배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꺼낸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부세 폐지인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운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조정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뭐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종부세가 왜 논란을 나는지 좀 짚어보면요.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목적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내게 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사실 중산층에게도 굉장히 좀 세금 폭탄이 됐었어요.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법률이 이제 거기에 못 따라가서 아마도 뭐 12억인가요? 뭐 그때 이제까지는 이제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총선 기간에 사실은 민주당 후보 일부 후보들은 이 종부세를 1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까지 조금 완화시켜 주자 이런 주장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약간 이제 완화가 아니라 뭐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있고 실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뭐 안정시키지 못했다 하는 뭐 이런 평가도 저는 일부 이제 동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뭐 관련된 종부세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전향적인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이제 뭐 실거주 의무제나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제가 민주당 당내에서 가장 먼저 이거는 좀 완화시키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총선 기간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네. 폐지까지 가기에는 당내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당내에 반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너무 약간 조금 큰 변화라서 아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당론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러면서 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실거주 1주택자까지도 이 과도한 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폐단을 일단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1가구 1주택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또 1가구 1주택하고는 달리 다만 이 기준 공시지가나 뭐 이 어떤 기준 가격을 좀 조정해서 종부세를 조정해보자 이런 거니까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가 있는 건지 또 이제 진성준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종부세를 어떤 식으로든 저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가구 1주택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은퇴자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십 년을 그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뛰는 바람에 거기서 집을 팔지 않으면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뭐냐? 저도 궁금해지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 그 종부세 배제 뭐 이런 부분을 했던 인터뷰도 보면 그게 무슨 뭐 아주 깊이 있는 검토 끝에 나온 발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선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견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본심이 뭔가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염두해서 부동산 때문에 등 돌린 민심을 잡겠다. 혹시 이게 중도층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 대선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이후 지선에서도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큰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결과가 왜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주요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가 말이 좀 약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간보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띄워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나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상 중도층에 대해서
손짓하는 모양새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큰 그림에서 긴 관점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좀 숙고 이런 고민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민생 문제도 있고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중인 이재명 대표도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우리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소개를 아니 일본에서 이제 이 라인 야후의 그 어떤 독점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기본적으로는 일본 총무성에서 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그 지휘하고 있다. 아마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또 이제 이른바 그 어떤 친일몰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죠. 50대 50 지분. 그렇죠. 50대 50 지분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도 좀 뭐 이걸 매각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계속 기사가 나와요.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네이버 측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본 총무성의 이 행정 지도가 좀 한국 차별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네이버가 이 지분을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일본 총무성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아마 두 가지를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네이버에게 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는 또 상당히 손실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최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과연 네이버가 과연 그 이제 기업 내부의 판단으로서 이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네이버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정부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내부 취재를 제가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했었거든요. 이게 한일전으로 너무 네이버 내부에서는 한일전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고 이게 외교적 문제로 갈 경우에는 이게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악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조국 대표는 13일에 독도를 찾아서 또 성명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좀 반일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저는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죽창가를 또 높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독도에 간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으로 제3당의 이제 대표가 될 뿐인데 상당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 방문했을 당시에 한일 간의 그 민심이 굉장히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어차피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일몰이 하는 것처럼 독도를 방문해서 어떤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양국 관계 내지는 우리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도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처음으로 이 고발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다음 주에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자, 의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는 이것이 뇌물죄가 될 것인지 여부는 뭐 검찰에서 또 추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것, 즉 명품백을 건넸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수수를 했다라는 의혹이고 관련된 지금 영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발을 한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의 이제 최재형 목사가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명품백을 건네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여러 정황들을 진술할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영상의 원본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김건희 여사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후에 본인이 이제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 6장 정도의 분량의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한글 파일도 미리 제출을 해서 당시의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관련된 명품백을 수수하게 되는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고발인으로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 목사 측이 지금 김건희 여사 접견 때 명품을 가져간 게 잠입 취재를 위해 가져갔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최근에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자기가 그 가방을 건넨 거는 취재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네. 만약에 그 검찰에 가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곧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그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준 사람도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한테 뭔가를 준 사람은 처벌이 됩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한테 줬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오로지 공익 목적의 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본인도 이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거는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아예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준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뇌물이라는 범주 내에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뭐 잠입 취재 형식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가서 끝까지 유지를 하면 결국 이 수사는 해봤자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황당한 결말을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에 취재에 응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결론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시기는 지금 언제쯤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검찰에서 소환할 방침이 정해졌다라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정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환을 한다라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조사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소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 또는 그 소환 조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주목이 되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로 소환을 통보하게 될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에 실패하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자, 그럴수록 한 전 위원장의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17%로 한 달여 사이에 2% 올랐습니다. 또한 이 총선 전 1만 명이었던 이 팬카페 회원 수가 벌써 이제 5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5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뭐 때릴수록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물론 비대위원장이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본인이 뭐 비대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자중질환으로 비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국민 여러분들 또 혹은 지지층에게는 곱게 보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그래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상당히 그 당내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뭐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만 더 크게 불려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좀 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근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34%의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적합도가 48%를 기록해서 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나요? 만약에 지난주 갤럽, 이번 주 갤럽과 지금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당대회 열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이 이제 당원들 100%로 뽑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계속 이제 조금 룰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5대5나 뭐 그렇게까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리기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뭐 여권 내에서 또 지지층 내에서 아니 총선 징계 한동훈 위원장 탓맛이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같이 반장욕으로 동정론도 같이 함께 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출마한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팬덤 정치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으로는 팬덤 정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덤 정치 하려면 한번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도 팬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산업인데 한번 쉬면은 인기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건너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한 걸 두고도 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 전 위원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다. 곧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좀 내비쳤거든요. 이거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고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까지. 근데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다른 질문지에 대한 답보다 좀 짧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가고 있다. 또.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감정의 응어리 그게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않았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언제든 식사하고 만날 것은 약속을 안 잡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든 만난다는 거는 그냥 일반론,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저걸 자꾸 수습하기 위해서 이게 뭐 우호적인 제스처다? 그 의견에, 그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일부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20년 지기 어떤 그 법조인의 선후배 관계를 딱 끊고, 왜냐면 정치인의 길을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니라 여권에서요, 진수희 전 장관이 잘가 이렇게 작별 인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감정의 골이 약간은 깊은 것 같다. 근데요, 저는 그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은 만약에 당 대표로서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그런 식사 정치가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에선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립니다. 종로 일대 교통은 전면 통제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연등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오는 15일인 부처님 날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연등회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연꽃과 청룡 등 불교 상징물로 만든 형형색색의 장엄등과 연등을 든 참가자들의 행렬이 서울 도심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저녁 7시부터 서울 흥행지문을 출발해 종각 사거리를 거쳐 저녁 9시 조계사에 도착하는 연등 행렬을 실시합니다. 저녁엔 보신각 앞에서 비보이 팀과 밴드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강강술래와 꽃비 대동놀이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열립니다. 전국 사찰에서 온 신도와 외국인 불자 등 5만여 명의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대 교통이 통제되는데요. 흥림지문에서 종각사거리 구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전차로가 통제되고, 동국대 앞부터 흥행지문 구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세종대로 사거리 등 양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됩니다. 또 종로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노선을 이용하고 1호선 종강역은 당일 인파 밀집도와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4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대규모 연등 행렬이 펼쳐지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신 것처럼 앞서 그 대규모 연등 행렬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 승려 복장으로 이 디제잉 공연을 펼쳐서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진 스님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사실 윤성호 씨가 이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위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힙한 개그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긍정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불교계 불만과 함께 이 윤성호 씨 입국을 막아달라는 요구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 윤성호 씨가 지난 3일이었죠. 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한 클럽에서 승려복을 입고 공연을 하는 모습이 SNS 영상 등을 통해서 퍼진 뒤에 이 말레이시아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한 의원의 경우는 이 뉴진 스님 공연이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화나게 했다면서 불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청년 불자협회, 이 말레이시아 청년 불자협회에서는 뉴진 스님 공연이 무례를 범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서 힙한 불교를 만드는 역할로 불교계에 좀 지지를 받은 유진 스님의 공연 모습 어떨까요? 한번 직접 보시죠. 지금부터 다들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 고통을 이겨내 그나방. 주식만 떨어져서 고통, 월요일이 빨리 와서 고통. 야, 이 정말 힙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말레이시아는 달리
이 한국 불교계에서는 오히려 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론도 굉장히 힙하다 이런 얘기들 많고요. 특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도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습니다. 네. 개그맨 윤성호 씨잖아요. 예. 지난해 뉴진이라는 법명을 진짜로 받았고요. 그래서 뉴진 받은 스님, 거예요? 약식으로 받긴 했지만 뉴진이라는 법명 받아서 뉴진 스님이라는 캐릭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규모 연등 행렬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가 되는데 이 뉴진 스님의 푸처 핸섬 무대 내일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오빠 몇 살 관세모살. 아까도 보셨지만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 네, 내일 이 힙한 무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더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유. 뉴스기 때문에 네네. 참겠습니다. EDM을 윤성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4월이었죠. 국제불교 문화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이 뉴진 스님이 힙한 스님으로 부각되게 된 게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당시 무대에서 걸그룹의 댄스 무대가 뉴진 스님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과 관객들의 엄숙함을 깨지 못했는데 이 엄숙함을 한 번에 깬 것이 바로 뉴진 스님이었습니다. 내일 혹시 뭐 종교와 무관하게 이 무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조계사 앞 사거리에 관련 무대가 8시 45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함께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 상가의 차량이 돌진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 황당한 일이 근데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운전석에 여자 신발 운동화도 있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운전을 바꿔 사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상가로 돌진한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새벽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차량 그대로 상가로 돌진하죠. 유리로 된 문구점 출입문이 산산조각 났는데요. 이 매장 안쪽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 사고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20대 남성 내가 직접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음주 측정 결과 이 남성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소주 6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이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었던 2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차량 동선을 따라서 CCTV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이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선 뒤에 여성과 자리를 바꾼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왜 자리를 바꾼 건가요? 뭐 렌트카를 계약한 남성이 보험 적용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사고가 어마어마한 끔찍해요. 사고였다는 걸 네. 보실 수가 있죠. 사고 피해를 입은 매장 점주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렌트 계약자인 남성이 아닌 여성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고라서 보험회사 면책 사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절차에서 빠진다는 거죠. 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분 일단 음주 운전은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거짓 진술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형벌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거짓 진술이 아니라 네. 범인 도피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사실은 운전해서 사고를 냈는데 네.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 수사 절차에서는 범인 도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입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운전을 한 것이 여자친구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친구의 음주 여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일단 보도되는 내용에 따른다면 당시 여자친구가 음주 측정까지는 하지 않은 것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당시 진술이 여자친구도 함께 술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이 음주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입건을 할지 여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렌트카 그 이름이 이 남성분이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여자가 운전한 걸로 바뀌면 보험을 못 받게 되면 저 억울한 저 상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떡합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왔지만요.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는 면책 조항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남성과 계약을 했고 남성에게만 보험이 적용된다라는 일대 조항의 어떤 면책 조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 낸 부분 보험 적용 안 된다라는 주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피해를 본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사고를 내고 이제 손해를 입힌 운전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이제 법적인 조치 제대로 취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조사에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3시간에 걸쳐서 집중 면담을 했다는데 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이거는 또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모 씨의 범죄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 씨의 범행 동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겁니다. 이 최 씨가 피해자를 특정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이유라든지 아니면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했던 심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집중 면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 이 최 씨가 직접 사이코패스 검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경찰은 최 씨의 진술과 함께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에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는 건지 또 이 진단이 나오면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이 됐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혐의 여부라든지 뭐 형량이라든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고리로 쓸 수는 있겠는데요. 오히려 심신미약일 때는 잘 아시다시피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라고 한다면 사물에 대한 변변력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요소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다라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이다라고 연결되긴 어려울 것 같고 사이코패스로 인해서 정말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라든지 잔혹성이라든지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좀 놀라운 게 이 계획 범죄의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이 계획 범죄일 경우 형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뭐 살인죄의 경우에 뭐 계획이든 우발이든 뭐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던 살인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형에서 가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 범행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범행 전 2시간 전에 흉기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도 그 건물로 불러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을 마친 이후에 상의를 또 갈아입어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을 감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 범죄 정황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가중적인 요소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의대생 소속 대학에서는 징계 절차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최모 씨가 지금 구속 상태이기는 하지만 징계 절차에 참여 못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징계자 진술 없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 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해당 의대 내규를 보면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또 절차상 이 대면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의대 징계 수위를 보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 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요. 이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의 신임 상임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오 신임 의장은 국가원로회의가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91년 입법부와 사법부, 종교계 지도자 등 주요 인사 33명이 참여해 창립한 국가원로회의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원로회의 신임 상임의장으로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결정적인 업적을 남기신 오명 총님께 상임의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시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오 신임 의장은 1980년대 최신부 장차관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한국 정보통신의 초석을 다진 주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오 의장은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교육과 문화, 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로회의가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 원로회의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과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석학 포럼을 만들고 국책연구기관, 기업경제경영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TV조선이 문화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주도해온 주식회사 아트컨티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공유하며 문화예술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트컨티뉴는 미술품 전문 경매 플랫폼인 컨티뉴 옥션을 런칭하고 추후 문화예술계의 디지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 최대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그 밖에 전국으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물결은 최대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